2016년 특별회차 2월 시험. 우선 네이버에서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2월 시험 뭐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면 손쉽게 기출문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 받으신 다음에 설치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전산회계 1급은 샘플 수험 번호가 있고, 요거는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만 29번 확인하시고, 전산회계 1급 다운을 받으시면 29번으로, 그리고 A형, B형 중 우선 A형 체크하시고 로그인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실기는 이렇게 실기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시는 거고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쪽에 보시면 여기에 15문제는 체크하시면 되고, 실무 시험은 입력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USB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이론 문제부터 15문제, 한 문제당 2점씩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미리 조금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에 속하지 않는 개정 과목이죠. 그래서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돼 있죠. 그중 당좌자산은 판매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되거나 이미 현금화되어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 이외의 유동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은 당좌자산에 해당하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우선 퇴직연금 충당부채 차감 계정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건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 퇴직금 지급 사유 이전에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쌓아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뭐 2억이다 라고 할 때 금융기관에 그와 관련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요. 그게 1억이래. 그럼 실질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2억만큼 있는데, 그 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억만큼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어떻게 차감되는 거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감 계정입니다. 다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분계 문제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차변에 분계하고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처리하죠. 또한 이런 문제들은요, 뭐 전기분 재무상태표나 이런 데 가셔서 이 문제가 보통예금 여기잖아요. 그죠? 보통예금. 그럼 보통예금은 금액을 사실 바꿔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을 기억하고는 있어야겠죠. 1, 2, 7, 3, 7, 8 이렇게. 근데 이 금액을 바꿔보면 이 금액은 여러분들이 바꿔보세요. 나중에 당좌자산에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도 당좌자산 쪽에 들어갑니다. 단기대여금도 당좌자산. 그래서 우선은 재고자산이 제품서부터가 재고자산인데, 이 안에 이 위에 쪽 있죠? 이 위쪽까지 재고자산, 이 위쪽까지는 당좌자산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한번 입력해 보시면 여기 입력한 데이터들 또는 이 계정 과목들은 당좌자산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었고요. 2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견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우선 재무제표의 특성과 한계. 첫 번째,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 재무제표에서 추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절차에서 감가상각 정액법 예를 들어볼까요?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죠. 이때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는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어떤 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경영 전체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 2번이 되겠죠. 재무제표는 미래에 발생할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살짝 이견이 있긴 해요. 우리 우리 재무제표는 사실 과거의 정보긴 하지만 과거 정보를 가지고 미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 사항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세무사회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재무제표의 특성과 한계라고 할 때 요 정보들 답을 2번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번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재고자산이죠. 그죠? 그럼 3번에 1번 조선업. 조선업은 배 만드는 회사. 그죠? 에서 판매용으로 나왔잖아요. 판매용으로 건조 중인 선박은 재고자산이 되겠죠.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은 영업활동, 즉 임대업이 영업활동이거든요. 이러한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로펌에서 판촉용으로 구입한 식, 이건 광고죠. 그죠? 광고, 선전, 비가 되겠네요. 그리고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우선 주 업종이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근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투자자산에 해당하겠죠. 그죠? 투자자산. 그래서 답은 재고자산 3번에 1번이 됩니다. 4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둘 다 영업활동 목적으로 보유한, 즉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그리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비용인식 방법으로는 자산을 취득했다가 기말 결산 때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 부르고요. 무형자산은 상각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봤을 땐 똑같죠. 뭐 감가상각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비용 처리할 때 유무형자산 모두 자본적 지출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 자본적 지출이 뭐냐면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경우 취득 시점 이후에 비용이 발생하면 그걸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죠. 그래서 유무형자산 모두 어떤 가치 증가, 내용 연수 증가, 뭐 이런 것들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죠. 제가 뭐 수업 시간에는 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얘기 알죠? 우리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 앞니 세 개, 그게 자본적 지출이냐, 뭐 수익적 지출이냐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자, 아무튼 자본적 지출을 인식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자, 4번이 틀려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요거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무형자산 모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해야 되고요. 무형자산의 경우에만 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5번 매도가능증권의 매각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7월 1일 날 500에 취득했고요. 그래서 7월 1일 분기에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돈은 뭘로 나가는지 몰라서 그냥 보통 예금했어요. 그리고 평가 이익이 50만 원이었대요. 500에 취득했는데 평가이익이 50이래요. 그럼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50,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50이 되고요.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죠. 그죠? 이익이긴 하지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하지 않죠.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보고하는 이익인데 이익 아닌 이익 같은 그렇게 외우시라고 했던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단기에 지금 이제 단기 분계가 여기 있네요. 양도와 관련해서 여긴 지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냐, 매도가는 매각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매각은 우선은 이렇게 분개해 놓고 돈은 600에 팔았으니까 뭐 현금 600에 팔았다라고 돼 있고요. 매도 가는 증권은 장부금액 550 대변에 가면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도 처분 시점에서 이제 실현 손익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대변에 있던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여기 차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매도 가는 증권요 500 주고 사서요 600에 판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만큼 처분 시점에서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회사가 매도 가는 증권의 매각이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은 100이 났죠. 그죠? 100이. 그리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우선 매도 가는 그 처분 이익은 단기 순이익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 단기 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증가고 결론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죠. 이 처분을 통해서 자본은 100만 원만큼 증가합니다. 그런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있잖아.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죠. 자본이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대변에 있는 자본을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실제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자본이 50만큼 감소하고 자본이 100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말 자본은 50만 원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본 잉여금은 없죠. 여러분 자본 잉여금 보통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인데 여기에는 그러한 계정 과목들이 없고요. 단기 순이익은 50만 원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은 100만 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이익잉여금 또한 50이 아니죠. 그죠? 100만 원만큼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자본이 50만 원 증가한다. 6번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의 분류가 틀린 항목을 짝 지어진 것. 이 문제는 우선은 한국 여러분들 지금 저랑 똑같이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을 받으셨으면 문제가 조금 다르실 겁니다. 제가 문제를 좀 고쳐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은 우선은 당좌 자산은 외상매출금은 당좌 자산이고요. 자본 조정은 자기 주식이죠. 그죠?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그리고 장기 대여금은 투자 자산.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매도 가는 건 평가손익 맞죠?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유동부채는 유동성장기부채. 유동성장기부채는 유동부채 맞죠? 근데 임대보증금은 자산이 아니죠. 그죠?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이고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차변에 있잖아. 그죠?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요. 임대보증금 대변에 있죠. 임대보증금 부채에 해당합니다. 얘는 기타 비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오답은 3번이 되겠네요.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이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 맞죠. 그죠? 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전산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는 뭐 사채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 장기 차입금, 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이 보통 비유동 부채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했네요. 할증 발행한 거죠. 할증 발행하면 차변에 뭐 뭘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발행가액은 현금 보통 예금 12,000원. 그죠? 주식 발행하면 액면가액만큼 자본금이죠. 여기는 액면가액.
그리고 차변은 돈 들어온 건 발행가액이죠. 그러면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더 크죠.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건 자본 잉여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할증 발행했을 경우는 우선 주식 발행은요. 답은 이거죠. 손익계산서에 영향 안 미치죠. 그죠? 그래서 자산 총액이 이게 뭐지? 한번 있어봐. 답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구나. 이거 제가 틀렸는데 틀린 걸 하는 게 아니라 맞은 거라네요. 그럼 얘도 답은 아니죠. 얘가 틀렸는데 답은 아니죠. 그리고 자본 총액이 10,000원이 증가한다. 자본 총액은 12,000원이 증가합니다. 자본은 5가지잖아요. 그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그중 자본금 액면가액 자본이죠. 자본잉여금도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는 12,000원이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10,000원이 증가한다라는 건 틀렸네요. 12,000원이 증가한다. 그리고 자산 총액이 10,000원이 증가한다. 왜 자산은 12,000원이죠. 현금 보통예금. 자본금이 10,000원 증가한다. 여기 자본금 액면가액만큼 10,000원 증가하는 거죠. 그 답은 3번이네요. 3번.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10시 넘어서까지 저는 10시 이후에는 10시가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한 분이라도 제 어떤 강의를 듣고 한 분이라도 조금 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면 그걸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덥고 졸려.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자, 아니야. 자, 갑니다. 잊어버리세요. 잠깐 푸념한 거였어요. 도라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 발생한 내역이다.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첫 녹음 혼자서 첫 녹음이다 보니까 막 긴장도 되고 혼자서 소심하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제 실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할게요. 막 이렇게 쫄지 않고 뭐 하다가 안 들으면 되잖아. 그지? 뭐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지? 싫은 새끼는 안 하면 되잖아. 욕하면 안 되나 이런 거? 자, 듣지 마세요. 가세요. 자, 그래서 내가 그 답글 남기는 것도 못 남기게 해놨어. 소심해서 상처받거든. 자, 아무튼 매출액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매출액이요? 우선 매출액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 상품이 하자로 반품됐대요. 매출 환입이죠.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것. 매출액. 이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순매출액은요.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니다. 애누리. 이런 거 빼는 거죠. 그죠? 제가 수업할 때는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강의하다 보면 이게 뭐 유튜브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되게 쫄아갖고선 지금 내 실력이 안 나와. 그냥 몰라 대충 하다가 안 되면 뭐 그만둘 거야. 자, 아무튼 그냥 할게요. 그래서 상품 하자 반품이죠. 반품은 뭐에 해당해요? 매출 환입이죠. 그죠? 그래서 매출액의 차감이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외상매출금 회수를 포기했대요. 외상매출금 회수를 포기한 건 대손이죠. 그죠?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상각비라는 판관비 개정 과목이죠. 보통 판관비는 어떻게 끝나요?
비, 료, 여, 과 등으로 끝나면 일반적으로 판관비에 해당하죠. 그죠? 뭐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비.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 대손상각비인데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이죠. 자, 아무튼 얘는 대손상각비, 외상 매출금과 관련해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익계산서 한번 해볼까? 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뭐 빼요? 판관비 빼죠. 판관비 금방 뭐라고 끝난다 그랬어? 비료, 여, 과 등으로 끝나면 판관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판관비를 뺀 거 뭐라 그래?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영업이익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요. 영업 외 비용을 뺍니다. 이걸 뭐라 그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부르죠. 그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뺍니다. 그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봐봐요. 매출액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잖아. 상품의 하자는 매출 환입이고요. 그죠? 매출액에서 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후 하자가 있어서 10% 환불해 줬대요.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는 건 매출 환입이고요.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아주는 건 매출 애눌이죠. 다 매출액에서 까는 거야.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외상 매출금을 조기 상환했대요. 그래서 10% 할인해 줬대. 이건 보통 이제 약정에 따라서 야, 너 외상 내가 지금 외상으로 팔잖아. 근데 이거 일주일 내로 빨리 갚으면 내가 판매 금액의 10% 깎아줄게. 빨리 갚아. 이렇게 해서 조기 상환해서 값을 깎아준 거. 이건 약정에 따른 물건값의 할인이에요. 그죠? 이런 건 매출 할인이라고 불러. 매출 할인. 그래서 매출액에서는 총 매출액에서 자, 순매출액은 손익계산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뺀 금액. 요게 순매출액이고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다 매출액의 차감인데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외상 대금 회수를 포기했다. 이건 대손이라고. 대손, 상각, 비가 되고요. 대손상각비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비료, 여, 가로 끝나는 판관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9번 일반 이제 8번까지가 재무회계고요. 그죠? 9번서부터는 원가회계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조업도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조업도 수준이 감소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것. 이 문제도 한국세무사회가 살짝 삽질을 하셔서 문제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조업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조업도 수준이 감소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증가하는 원가 행태요. 보통 원가의 행태는요 변동비나 고정비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원가의 행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 조업도고요. 조업도 X축을 조업도라고 부르고요. Y축을 생산량. 뭐래니? 조업도가 생산량이죠. 보통 생산량. Y축을 원가라고 부르죠. 원가. 이때 생산량의 변동에 따른 원가의 변동, 생산량이 변동할 때 원가가 어떻게 변동하냐라고 할 때 지금 얘가 나타내는 원가 행태는요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는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고정비가 임차료거든요. 임차료 10,000원. 임차료는요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10,000원 내는 거고
두 개 만들어도 10,000원 내는 거고 10개 만들어도 10,000원 내는 거고 30개 만들어도 10,000원 내는 거고 50개 만들어도 10,000원 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원가가 고정되어 있는 걸 고정비라고 부르고요. 고정비. 그때 이 고정비는 얘는 지금 총고정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단위당 원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위당은 한 개당 원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총원가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럼 한 개당 원가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봐봐. 하나일 때 총원가 10,000원, 두 개일 때도 10,000원, 네 개일 때는 얼마야? 2,500원? 어, 뭐래니? 총원가는 10,000원. 그죠? 나 지금 완전 정신 하나도 없어. 졸려서 자야 되는데. 어, 5개 10,000원, 10개일 때도 10,000원이잖아. 그죠? 그럼 봐봐요. 한 개일 때 10,000원이면 한 개당 원가는 10,000원이죠. 두 개일 때 총원가가 10,000원이면 한 개당 원가는 5,000원. 네 개일 때 총원가가 10,000원이면 한 개당은 2,500원. 5개일 때는 2,000원. 10개일 때는 1,000원. 그럼 이렇게 되네?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봐봐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단위당 고정비, 총고정비는 고정돼 있고 총고정비는 고정돼 있고요.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되냐? 조업도가 증가할 때 감소하네. 조업도가 증가할 때 감소하네. 그럼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 감소하면 어떻게 돼? 조업도가 감소하면? 그러면 총고정비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럼 봐봐. 조업도가 증가할 때는 감소하고요.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조업도 수준이 감소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증가한다. 우선 이런 걸 무슨 비례라고 그래? 반비례라고 부르죠. 그죠? 반비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우선 단위당 고정비는.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우선 총고정비는 고정되고요. 단위당 고정비는 변동되는데 총고정비는 고정되고 단위당 고정비는 변동되는데 어떻게 변동되냐?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또 거꾸로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 즉 반비례 관계입니다. 지금 이러한 원가의 행태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선 이러한 원가 행태는 고정비라고 부르고요. 고정비. 가장 대표적으로 고정비 5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감가상각비, 감, 세금가공가, 지급임차료. 한국세무사에서는 임차료라고 부르죠. 그죠? AT에선 지급임차료라고 했다가 AT에서도 임차료로 또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감지, 세금, 과, 공과, 세, 감지, 세. 그리고 뭐 특허권 사용료, 그리고 보험료. 대표적인 고정비 5가지. 감지, 세, 특, 보 또는 감임세, 특보. 마음대로 외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원재료비는
자, 지금 녹음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좀 해보고. 아이, 나 녹음 안 됐으면 진짜 때려칠 거야 나. 이씨. 동종 제품의 대량 연속 생산 체제 사용한다. 그리고 제지업, 화학 제조업 등 업종에서 주로 사용한다.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원가 계산 정확성이 낮지만 제품 대량 생산 체계 소품 중 대량 연속 생산이죠. 그리고 연속 많은 물건을 원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은 좀 낮아요. 답은 기마제품 평가가 불필요하며 제조지서는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죠? 종합 원가 계산 기마제공품 완성도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답은 3번. 13번 개별 원가 계산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조업, 비행기, 선박, 주문용 소프트웨어 제작, 휴대폰 생산은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 종합원가 계산이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인도 시점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인도 전에 대가를 일부 받고 세금에서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러므로 판매 주문을 받은 건 공급 시기 아니고요. 돈 받았죠? 세금에서 발급했네. 3월 31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는 자, 일반 과세자에게 면사업자한테 공급한 이건 상관없죠. 일반 과세자가 공급하면 일반적으로 10% 아니면 0%인데 우선은 세율이 다른 거 간이가세자가 비사업자 개인에게 10%죠. 그죠? 간이가세자도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그죠? 뭐 영세율도 있지만 일반 과세자가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과세 공급한 과세용이 영세율이죠. 답은 3번이네. 폐 없이 미판매된 재고자산 이거 간주 공급이죠. 폐 없이 잔존재화. 그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우선 이론 끊고 갈게요.